남편 장례식 날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속은 내가 아니야. 아이들을 믿지 마. 피부치 자식들이 이 소중한 한옥을 팔아넘기려 아버지를 배신하다니. 내 세상은 무너졌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음모를 밝히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비밀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김수진, 66입니다. 오늘 나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묻었습니다. 장례는 보통 사흘을 치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끝냈다. 1. 남편, 박민주는 거창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큰아들 진우의 의견이었고 작은아들 서준도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머릿속은 텅 빈 잿빛 하늘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흙이 남편의 관 위로 쏟아져 내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묻히는 듯했습니다. 한 삽, 또 한 삽 쌓이는 흙더미만큼 내 안에 무언가도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울음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리고 흐릿했습니다. 나는 그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였습니다. 상복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조문객 중 누군가가 보낸 위로 문자이겠거니 나중에 답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 그리고 화면에 떠있는 두 문장은 내 세상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아이들을 믿지 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누가 이런 끔찍한 장난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온몸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지켜보며 이 잔인한 농담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주변에는 슬픔에 잠긴 얼굴들과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글자는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게 마치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을 믿지 마. 아이들을 믿지 말라니. 진우와 서준이를, 내 아들들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들들을 찾았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진우와 서준이는 조문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나처럼 모든 걸 놓고 통곡하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상주로서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두 아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듯 희미한 안도감마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날이 춥습니다.
진우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손길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 말이 맞아, 엄마. 여기서 더 계시면 병나셔요. 서준이도 내 다른 쪽 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나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충격적인 메시지와 아이들의 기묘한 평온함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거대한 의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남편의 무덤을, 아니, 어쩌면 남편이 아닐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무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66해를 살아온 김수진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길 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그날의 기억을 헤집었습니다. 불과 나흘 전 민준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 순간을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평소 혈압이 높았던 사람이기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내 믿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지우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친 사람의 장난일지라도 혹은 끔찍한 진실의 조각일지라도 나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지러운 현실 대신 아득한 과거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던 햇살이 부서지던 22살의 봄날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정,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4월이었습니다. 나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그는 잔디밭에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우스워 키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 연주가 시끄러웠나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저도 모르게. 아, 이거요? 사실은 잘 치지도 못하는데 그냥 폼만 잡아본 겁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순박한 웃음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나는 국문학을 공부하는 문학소녀였습니다.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의 서툰 기타 연주를 들어주었고 나는 내가 쓴 시를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내 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었고 나는 그의 꿈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눈부시게 푸르렀던 시절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던 나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당신, 정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어둠이 내린 방 안, 휴대폰 화면만이 유일한 빛처럼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지러운 현실 대신 아련한 추억의 조각들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벚꽃잎처럼 하나둘 피어올랐습니다. 어제 처음 만난 사이처럼 수줍게 웃던 민준 씨의 얼굴, 서툰 기타 연주에도 진심을 다하던 그의 눈빛, 그리고 백단향처럼 은은하고 깊은 그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준 씨와 나는 그 후로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때로는 학교 근처 낡은 카페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꿈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전통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낡고 오래된 것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친구들이 현대식 건물, 서구식 디자인에 열광할 때 그는 한옥이 가진 절제된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조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 한옥은 말이야. 그냥 집이 아니야. 사는 사람의 숨결이 스며들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야. 나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 그의 눈은 언제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런 민준 씨의 꿈을 존경했고 그의 순수한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국문학도인 나는 민준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 옛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이 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속도와는 조금 다르게 느리지만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졸업 후 나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고 민준 씨는 대기업 입사 제의를 마다하고 북촌 한옥 마을의 한목공방 견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돈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택하는 그의 용기와 진정성을 존경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목수일로 살겠다는 아들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민준 씨는 끈기 있게 설득했고 결국 우리 부모님은 그의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북촌 언덕배기에 자리한 아담한 한옥을 얻었습니다. 민준 씨는 낮에는 목공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우리 집 한옥을 손수 고치고 다듬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언제나 백단향과 소나무, 잣나무 같은 온갖 나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깎아놓은 나무 조각들, 잘라놓은 목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망치와 끌, 대패 같은 공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민준 씨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자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종종 작업실에 앉아 일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친 그의 손은 언제나 나무를 다정하게 어루만졌고 그의 눈빛은 묵묵히 나무의 결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이것 봐, 수진 씨, 이 나무는 말이야,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 사람 손이 닿으면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거지. 그의 손끝에서 투박했던 나무는 섬세한 가구로, 때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값진 것을 가진 남자와 살고 있다는 확신에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 한옥은 민준 씨의 손길을 거쳐 더욱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마당에 심은 작은 꽃나무들, 장독대에 놓인 항아리들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고 민준 씨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유롭고 풍요로웠습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에게는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맣고 보드라운 아가의 체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 민준 씨는 평소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안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를 안고 얼렀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신기하다는 듯 살펴보았습니다. 진우가 3살이 되었을 때 서준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는 고요했던 우리 한옥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고 민준 씨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재롱을 받아주었고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만들어준 삐걱거리는 나무말 인형을 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든 아이들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말이야.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과 이 가정을 항상 지킬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했습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소박한 삶을 사랑하는 남편,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아내, 그리고 두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꿈꾸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까요? 백단양처럼 포근했던 그 시절의 모든 것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맹세는 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든든했던 우리 아이들은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의심의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과거의 달콤함이 현재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작업실에서 풍기던 백단향과 나무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한옥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렀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각자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진우는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했고 서준이도 형의 뒤를 따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아들들의 모습이.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강남으로 이사가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렸으니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어쩐지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큰아들 진우의 아내인 유라가 우리 가족에게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라는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휘감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였습니다. 유라는 처음 우리 한옥에 왔을 때부터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한옥은 좀 익숙지 않아서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벌레도 많은 것 같고 겨울엔 또 얼마나 추울지 걱정되네요. 그녀의 말은 예의를 갖춘 듯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집을 깔보고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말했지만 민준 씨는 그저 묵묵히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꼭 자신의 부모님 집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최신식 인테리어, 정원 관리사까지 고용해 가꾼 정원. 들을수록 내 마음은 작아졌고 우리 한옥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찾아올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시끌벅적하게 명절 음식을 만들고 민준 씨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장난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손님처럼 앉아 있었고 유라는 비싼 브랜드의 백이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시장에서 파는 흔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어머님 피부에 딱 맞으실 거예요. 선물 자체는 감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정도는 해드리니 이제 더 이상 저희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예전 같은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왔다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서준이가 나란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나는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북촌 한옥마을이 워낙 뜨는 곳이라 이 근방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골목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집을 팔면 아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강남의 아파트도 사시고 남은 돈으로는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형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각자 집도 생겼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서 이런 큰 한옥에 계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차라리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저희도 마음 편하고요.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유라가 넌지시 던지던 말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건 우리더러 이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에 살라는 거냐? 아버지, 그게 저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곳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부티크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라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진우의 말에는 사업적인 판단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 민준 씨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이 한옥의 가치는 그에게 돈으로 환산될 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곳이고 너희가 자란 곳이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이 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민준 씨의 단호한 거절에 아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우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자기들 삶이 바쁘구나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때부터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작업실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나오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의 행복이 어쩌면 사상누각처럼 위태로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나처럼 자식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민준 씨의 단호한 거절 이후 아이들은 당분간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우리 집안을 맴돌았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작업실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의 표정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와 서준이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한약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얼마 전에 강남에 새로 문을 연 유명 한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원장님이 맥을 짚어보시더니 아버님 기가 많이 허하시다고 한약을 지어주라고 하시더군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 한약이 정말 귀한 약재로 만들어서 비싸긴 하지만 효능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아버님 기운 북돋아 주시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아이들의 뜻밖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집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라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 씨도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한약 상자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나는 아이들이 가져온 한약을 민준 씨에게 정성껏 다려주었습니다. 짙은 한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한약을 빠짐없이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아이들이 준 약이라 그런지 몸이 든든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 씨의 몸 상태는 오히려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활기 넘치던 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평소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을 즐겨 하던 그였는데 작업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기력이 달리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즈음부터 민준 씨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원래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작업실에서 낯선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낡고 투박한 디자인의 오래된 기종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저런 낡은 휴대폰이 왜 그의 작업실에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민준 씨, 저 휴대폰은 뭐예요? 웬 낡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묻자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장난 예전 휴대폰인데 부품이 필요해서 잠시 두었어. 그의 변명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는 평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의 어색한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숨기는 것이 무엇이든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수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나는 잠결에 작업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곤 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잠시 부엌에 나갔을 때 민준 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어딘가에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게 확실한 거겠지? 알았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통화를 끊었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 씨,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시 바람 쐴 겸 나온 거야?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나에게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때로는 너무 쉽게 찾아오는 친절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 누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나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그저 노년의 푸념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 한약, 낯선 휴대폰, 밤늦은 통화,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말들까지. 민준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혼자서 그 거대한 진실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불안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의 외로운 싸움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효심과 노년의 쇠약함만을 믿었을 뿐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음모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나는 남편의 마지막 몸부림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늦여름이라기엔 싸늘한 바람이 창밖을 스쳤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밤새도록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나는 잠결에도 그의 뒤척임을 느끼며 아무래도 내일은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생각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민준 씨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는 싸늘하게 식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나는 다급하게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에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진우야, 서준아, 아빠가. 나는 정신없이 휴대폰을 찾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번호를 눌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이 상황에서 울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겨우 민준 씨의 상태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서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봐. 빨리. 내 울부짖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깜짝 놀란 듯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어딘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정신없이 집안을 오가며 물수건을 가져와 민준 씨의 얼굴을 닦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인공호흡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은 차가운 죽음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곧 멀리서부터 앰뷸런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갈랐고 내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손길로 민준 씨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음과 다급한 목소리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진우와 서준이 그리고 유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미리 귀띔이라도 해준 듯이. 아버지. 아버지. 진우와 서준이는 형식적인 듯했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민준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절박함이나 처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함 속에 숨겨진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차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의사 한 명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했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나는 초조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의사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 혈압도 높으셔서 결국 이렇게 되셨네요. 진우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했지만 그의 눈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평소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나를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그들의 손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감각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례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나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서류 작업과 병원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했고 서준이는 조문객들을 응대하며 상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모습은 슬픔에 잠긴 내게는 그저 아이들이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준 씨의 차가운 관이 땅속에 묻히던 그 순간까지 나는 그저 슬픔에 잠긴 멍한 미망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으로 날아든 한 통의 메시지가 그 모든 것을 뒤흔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그 끔찍한 문장은 나를 혼란과 의심의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진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남편의 묘지에서 돌아온 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메시지의 충격과 아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게 깔린 어둠 속에서 오직 휴대폰 화면만이 성광처럼 메시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아이들을 믿지 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나에게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민준 씨가 살아있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의 싸늘한 몸을 보았고, 내가 직접 그의 관이 땅속에 묻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차가운 눈빛과 메시지의 강렬함이 내 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준 씨가 생전에 즐겨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뻔한 곳이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지. 그는 늘 작업실에서 귀한 물건들을 숨길 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전구처럼 빛을 밝혔습니다. 그래, 작업실. 그가 생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그의 땀과 열정이 스며들어 백단향처럼 포근한 냄새가 나던 그곳. 어쩌면 그곳에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옷을 찾아 입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발소리가 들릴까 조심하며 살금살금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나를 감쌌습니다. 여전히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그가 쓰던 끌과 망치, 그리고 반쯤 깎다만 나무 조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나는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민준 씨는 물건을 숨길 때 언제나 자신만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가장 뻔한 곳.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주로 작업대 뒤편이나 나무 선반 아래 혹은 벽의 한 부분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작업실 구석구석을 비춰가며 살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쌓여있는 목재들을 하나씩 치워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섣부른 추측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그의 작업대 아래에 있는 나무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무판들과는 달리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고 색깔도 약간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수많은 나무 조각들을 기억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만의 은밀한 표식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깎아 만든 듯한 상자는 매끄럽고 견고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부드러운 벨벳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낡은 휴대폰 한 대와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내가 작업실에서 봤던 그 낯선 휴대폰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필체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무도 믿지 마.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 씨라니? 설마 이창호 씨? 민준 씨의 목공방에서 함께 일하던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 민준 씨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제 내게 보냈던 그 메시지의 발신자였을까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번호 뒤에 이창호 씨가 있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를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민준 씨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작은 기계가 이제 내가 잃어버린 남편의 진실을 찾아줄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어두운 밤, 나는 그렇게 홀로 그의 유언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휴대폰과 민준 씨의 마지막 쪽지는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습니다.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무도 믿지 마. 이 씨라면 이창호 씨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의 가장 오래된 번리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던 동료 목수. 어제 내게 도착했던 그 섬뜩한 메시지의 발신자가 이창호 씨였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이창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몇 번 울린 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사모님.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창호 씨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저에게 이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사모님께 꼭 전해달라고요. 특히 그날 장례식장에서 진우랑 서준이가 너무 태연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사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요. 그의 말은 내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창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가 남긴 낡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대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자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음성 녹음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차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려온 것은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고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진우랑 서준이가 집에 왔다. 한약이라며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더군. 며칠 전에는 유라가 와서 한옥이 불편하다는 둥,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둥. 평소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녀석들이 나를 위하는 척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의 외로운 싸움을 알아주지 못했던 지난날이 후회로 밀려들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그의 깊은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서부터 몸이 자꾸 무거워진다. 머리도 멍하고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는 일조차 힘겹게 느껴진다. 아이들이 가져온 약이니 몸에 좋은 것이겠거니 생각하려 해도 왠지 모르게 쓴맛이 느껴진다. 이 약이 정말 내 몸에 좋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목소리는 점차 가늘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그의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배경에는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진우와 서준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진우, 아버지,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 한약 효과가 좋긴 한가 봐. 서준, 응, 형,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오네.
의사 친구가 말한 대로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아. 진우, 이대로라면 몇 주만 더 지나면 그 한옥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되겠지. 서준, 근데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진우, 엄마는 걱정 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때쯤 우리가 잘 구슬리면 강남 아파트에 사는 걸 마다하지 않을걸? 그리고 필요하면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되지. 그게 엄마를 위한 일이야. 서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우, 뭐가 너무해? 이건 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거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 낡은 한옥에서 힘겹게 살게 하는 것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어? 결국은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될 재산이지만 말이야.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내 세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키웠던 두 아들이 나의 남편을 죽이고 나마저 내쫓으려 했다니. 피를 나눈 자식들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창호 씨는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민준이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휴대폰을 맡겼던 거고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께 진실을 알려달라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규하듯 울부짖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의 남편은 그렇게 혼자서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고 나는 그를 옆에서 지켜주기는커녕 무지한 효심에 눈이 멀어 그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나는 두 아들이 미웠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물질적인 욕망에 눈이 멀게 내버려 둔 것 같아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그 조용한 거실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이어갈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녹음 파일 속 아들들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다니.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분노와 차가운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계략을 밝혀내려면 나 역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이창호 씨는 나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지만 나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그들을 완전히 심판대에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진우와 서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유라에게도 함께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약간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순순히 찾아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얼마 전에 한옥을 팔자고 했던 이야기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기대감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진우가 약간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 씨가 갑자기 떠나고 나니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몸도 마음도 힘들고 이 넓은 집을 혼자 관리하는 것도 버겁고 너희들 말대로 활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유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가 좋은 부동산을 알아봐 드릴게요. 요즘 강남에 새롭게 올라오는 고급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어머님께 딱 맞는 곳으로 찾아드릴게요. 유라가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척하며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내가 몸이 자꾸 허한 것 같구나. 민준 씨도 그 한약을 먹고 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지 않니? 혹시 너희가 그때 민준 씨에게 지어다 준 그 한약, 어디서 지어왔는지 기억하니? 그 한의원에 가서 나도 좀 지어 먹을까 하는데. 내 질문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진우와 서준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유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 한약은 왜요?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어느 한의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유명한 곳이라고만 들었던 것 같아요. 서준이도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명색이 아버님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비싼 한약까지 지어왔으면서 한의원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나는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일로 충격이 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유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도 유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트라우마 후에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요. 나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저 민준 씨가 떠난 슬픔에 잠시 혼란스러울 뿐이지. 아직 정신은 또렷하단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뒤, 유라는 아는 분 중에 심리치료 전문가가 있는데 어머니께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시고 왔다며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자신을 심리상담사라고 소개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친구라고 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서준이가 말했던 의사 친구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혹시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배우자분의 죽음 이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거나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의 질문들은 교묘하게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잠은 설치지만 잠들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민준 씨가 갑자기 떠나서 너무나 슬플 뿐입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제가 제 아들들을 믿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진우와 서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눈빛을 피하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나의 답변은 그들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좌절시켰습니다. 심리상담사는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못하고 애매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나에게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어머니의 건강과 안녕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오해하시고 협조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병든 노인으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결국 나마저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길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민준 씨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창호 씨와 함께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사람은 정년퇴직을 앞둔 노형사였습니다. 민준 씨가 생전에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나는 낡은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이창호 씨는 민준 씨의 마지막 부탁과 자신의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노 형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증거물을 꼼꼼히 살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이 사건,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우리 집을 급습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왔던 한약 상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집안 구석에서 아직 남아있던 한약 봉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 한약에는 민준 씨의 몸을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었던 독성 물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준 씨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의 체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나의 두 아들, 진우와 서준이는 아버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유라도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나의 품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과 지금 차갑게 굳어버린 그들의 얼굴이 교차하며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피를 나눈 자식들을 내 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고 그들 중에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주 앉은 피고인석에는 진우와 서준이 그리고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판사님 앞에서 내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부터 아이들이 변해가던 모습, 민준 씨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낡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민준 씨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통안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아닌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한 아내로서 섰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진우와 서준이의 눈은 여전히 나를 회피하고 있었지만 나는 굳건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남편을 살해한 자들이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에는 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서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서준이의 흐느낌 섞인 자백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형이 설득에 넘어가 한약에 독성 물질을 넣었고 그 모든 계획에 가담했다고. 진우와 유라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서준이의 자백과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침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판사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박서준은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내 두 아들은 그렇게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라도 살인공모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아닌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정의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고 동시에 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북촌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준 씨의 유언이자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이 집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민준 씨의 작업실을 작은 목련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나무들이 여전히 정원 한 구석에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직접 심은 목련 나무가 해마다 하얀 꽃을 피워 올립니다. 따스한 봄날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마치 민준 씨가 나에게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민준 씨의 작업실이었던 공간을 동네 청년들을 위한 작은 목공방으로 꾸몄습니다. 무료로 목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깎으며 집중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나는 민준 씨의 옛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인내심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질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진우는 차가운 감옥에서 여전히 침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종종 나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편지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은 이미 그날의 녹음 파일 속에서 죽었으니까요. 유라는 이혼 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엄격한 도덕적 가르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저 물질적인 풍요를 좁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남편은 언제나 전통적인 가치와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이들의 욕망을 제때 제어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잘못도 컸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가짜 효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 씨와 함께 심었던 목련 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의 온기가 여전히 바람 속에 나무의 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민준 씨의 명예와 유산을 지켜냈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진정한 평화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내 삶의 한 부분이지만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곳 북촌 한옥에서 민준 씨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수진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녀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감동받을 만한 분들과 공유하며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